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의견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열어보죠. 화요일, 목요일 이 두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앞서 오는 11월부터 지금 1인 가구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민영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도 아마 솔깃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정은혜 의원께서 정리해 주시면 들여다보도록 하죠. 네, 저도 해당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신혼부부고. 네, 신혼부부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한 지 7년이 안 돼서 신혼부부인데요. 예. 이번 어제 그 국토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일반 공급이 아니라 특별 공급에서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민영 주택에서의 신혼부부 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입니다. 예. 그래서 해당 사항이 안 되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부분이 20대, 30대 청년들이 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발표한 정책은 11월부터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가장 먼저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 최초 특공의 물량 30%를 이제는 추첨으로 공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점수 가점제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사실 아이가 없다면 조금 거의 불가능한 이런 제도였습니다. 또한 추첨 물량 대상자에서 기존의 특공 대상자는 물론 1인 가구와 고소득 가구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대기업을 다니긴 하지만 자산이 낮다든지 그런 아니면 또 맞벌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이 높다든지. 잡히는 분들, 네, 예. 그런 분들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 정부가 1인 가구와 고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이 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한 것은 청약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젊은 층에 요즘 많이 얘기하는 패닉 바잉을 줄이려는 고육책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특별 공급에서 제외된 청년층들이 분양을 기다리기보다는 아파트 매수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네. 영끌이라고도 하죠. 영끌. 네, 예. 그 특공의 청약 기회를 조금 더 넓히게 된다면 이들의 불안감을 달래려는 그런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떻게 느끼셨는지 1인 가구 증가에 발맞춰서 이 추첨제를 좀 열었다는 부분은 좀 괜찮지 않나,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청년층의 어떤 체감도가 어떨까 이게 이제 궁금하고요. 또 부모 도움을 받는 그런 고액의 전세 세입자는 여기서 또 빠지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4050 세대들하고는 또 어떻게 이 특별공급에 피해를 혹시 입지는 않는지 하나하나 좀 면밀히 따져보시니까 어떠신지 얘기 좀 네. 들어보죠. 우선 가점제로 보면 예. 실은 전용 85m 제곱 32평 기준 그런 서울 아파트 청약 가점 평균이 약 65점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걸 만족하려면 네.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이건 다 만점 받고도 자녀 수가 한 2명 정도는 충족이 돼야 그 정도인데 요새는 67점, 68점 이렇게 점점 만점자까지도 높아져요. 네, 네. 청약 이제 당첨 그 점수가 되기 때문에 실은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또 신혼부부 그렇죠. 또 1인 가구는 가점 자체가 거의 충족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책으로 신혼부부 1인 가구에게 추첨을 통해서 예. 당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기회가 생기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궁극적인 문제가 예. 이 개편으로 생긴 혜택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공 물량 중에서의 30%이기 때문에 전체 물량 대비 한 9% 정도고요. 네. 지난해 기준하고 비교해 보면 1년에 약 1만 8천 가구 정도가 아마 추천제로 공급될 거다. 1년 전체에. 예, 그래서 예. 국토부는 결코 적은 물량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실은 그 물량이라는 게 수도권에만 다 집중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떤 물량들은 그 접근성이나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 신청을 정말 그 할 수 있는. 당첨을 노리고 신청할 수 있는 물량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다. 그래서 지금 가점제로는 아예 포기하거나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다면 개편으로 인해서 추첨을 통해서 나도 로또 되듯이 당첨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로 가능성은 시도는 있지만. 가능하다. 네. 다만 물량 자체가 굉장히 낮은 점 이거 좀 극복이
대책이 되지 않으면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게 제한적 그 규제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화될지는 알기 어렵지만 대출 예. 자체도 지금 묶여 있거든요. 그렇죠. 전세자금 그래서 뭐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대출이랄지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그래서 중도금 내야 되고. 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음. 현금 보유액 자체가 크지 않으면 지금 이제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예.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완을 해주지 않고서 예. 우선 혜택만 좀 늘린다고 해서 박탈감을 조금 더 심화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현금 보유액이 있는 사람들만 그러면 당첨의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결국 포기하는 사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금수저 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부분이군요.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1인 가구 부분에서의 분양주택 기회가 이제 또 생기게 된 상황인데 실은 이제 1인 가구 측면에서도 이 경제적 부담 능력이 부족한 청년층한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고요. 대신 부모의 재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금수저 계층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일정 정도 부동산 자산 제한을 좀 두기는 했는데요. 예. 그게 이제 부모의 재력까지를 검토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본인의 자산이 예. 뭐 3억 이상이. 맞습니다. 예. 네, 3억 3천 예. 미만이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부모의 재력까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모의 재력을 이용해서 굉장히 비싼 금액의 전세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무주택으로 신청을 하게 돼서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훨씬 더 늘리는 방향으로 보장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은 이제 이거는 지금 이 특공과 관련한 추첨제는 민간 분양으로 예,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해서 혜택을 그렇죠.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책, 뭐 주거비를 보조한다거나 주거 상향 지원 등 다양한 보완책을 하면서 1인 가구에게는 좀 더 집중하는 것도 네.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공급에 있어서의 특별 공급 분야 말고도 다른 보완책도 네. 또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까지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은혜 의원께서? 네, 일단 이 정책으로 인해서 40대, 50대가 좀 소외를 받을 수 있다. 뭐 예.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신보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신혼부부 생애 최초는 특별 공급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40,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청약 가점제로 일반 공급을 많이 그렇죠. 지원을 하십니다. 아예 분리되어 있는 거죠. 네네. 물론 뭐 쉽진 않지만 이제 뭐 예. 분리되어 있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예. 지금 흑수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대로 자산 기준이 3.3억 원이 되지 않으면 또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제 소득 기준이 160%를 초과하더라도 네. 자산이 적은 경우에는 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흑수저들이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뭐 연봉이 높은 경우에는 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지만 또 말씀하신 부분처럼 오히려 금수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서울의 아파트를 봐도 뭐 8억, 9억, 뭐 10억이 넘는 건도 맞는데 그러니까요. 보통 대출은 이제 9억으로 제한이 되니까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당장 청약에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대출 규제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 8억, 9억이나 되는 돈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그게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집을 살 수가 없죠. 네, 가족이나 예. 뭐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아니면 뭐 제2금융, 제3금융에서 돈을 빌려야 그렇죠. 할 텐데 위험하죠. 그 잘못 내려가면. 네. 전혀 저는 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나라가 보면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출생률도 낮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도 증가하고요. 나눠지니까요. 네, 과거에는 우리가 보면 뭐 형제 자매가 6명, 7명이라고 하면 막 같은 집에서 살기도 그럼요. 하고 그리고 특히 대가족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시부모를 모시고 산다든지 이런 경우도 좀 비일비재했죠. 하지만 이제는 독립적인 가구 구성원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구는 늘었지만 세대 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이혼 가정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수도권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개념을 저는 정부가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인데 예. 부동산을 투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주거로 볼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하는 것, 그러니까 사는 것의 개념인가 아니면 리브하는 것, 살고 있는 것의 개념인가 이것들을 좀 명확하게 먼저 좀 그 원칙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주택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과거에는 집을 사야 사실 좀 마음도 안정적이고요. 굉장히 우리가 의식주 기본적인 것인데 이제는 뭐 기본주택이라는 개념이 조금 도입된다면 저는 집을 사지 않아도 거의 뭐 30년 장기 렌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평생을 보낼 때까지 뭐 일정 부분의 이자라든지 관리비를 내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거에 있어서 주거 복지에 있어서 소외되신 분들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지금 신혼부부라 뭐 청약을 준비하고는 있는데 주변에 봤을 때 청약을 기다리다가 집을 사지 못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전세의 집값이 뭐 전세 금액 아니면 그 올라서, 당시에 네. 샀을 금액에 막 5배까지 오른 분도 제가 실제로 본 맞아요.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나서 정책이 탄생이 되면 이미 돈을 벌거나 아니면 이미 혜택이나 수혜를 본 사람들은 많아지고 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이미 생기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좀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이 정말 탁상 공론을 하면 안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이 정책을 논의하는 분들이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어떻게 늘려가고 주택을 투자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모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분야의 좀 전문가들도 함께 이 정책을 하는데 좀 참여를 하면서 해야지 정말 우리가 그 시장의 그 섭리 또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국민들의 니즈를 파악을 해야지만이 더욱더 맞춤 정책 그런 그렇죠. 것들이 탄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세대 수가 아직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로 지금 들리고 그러나 소유와 거주의 인식의 문제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얘기를 여기서 들으면서 저희가 앞으로 조금 보완책이 나오게 되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정부가 지금 위기에 빠진 청소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배경과 내용을 좀 들으면서 혹시 보완해야 될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죠. 신보라 의원께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제 여성가족부가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정부는 그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그런 지원 기능을 묶어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요. 네. 또한 의무교육 연령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없이도 학업 중단 정보를 지원센터로 바로 연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위기 청소년이 쉽게 상담 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 및 예약을 할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도 구축을 합니다. 전화, 모바일, 사이버 등으로 진행되는 1388 상담 서비스는 통합 콜센터를 만들어서 대기 없는 상담 제공을 목표로 운영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청소년 상담도 진행한다 하고요.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에서 20대 자살 사망자가 1,772명. 으로 하루 좀 평균 늘고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하루 평균 4.8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예. 이는 전년보다 10.3%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국내 전체 자살 사망자가 전년보다 5.7% 감소하는 것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수치입니다. 예. 청소년 사이버 상담 이용 건수도 지난해보다 30.5%가 증가를 했는데요. 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대거 늘어난 데에 그렇죠.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경제 학업 일자리 지원도 강화가 되는데요. 청소년 쉼터 생활을 마치고 자립하는 청소년에게는 청년 대상 건설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도 하고 예. 쉼터 급식비도 1인당 2,644원에서 3,500원으로 32.4% 늘리고요.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그 생활비 등을 지원받는 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 연령도 19세에서 24세로 높인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지원책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먼저 살펴봤고 눈여겨보신 내용들이 있다면 하나씩 좀 들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그 10대에서 20대 자살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하루 평균 4.8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보면 이게 전년보다 10.3%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내 전체 자살 사망자는 전년보다 5.7%가 감소가 됐는데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10대, 20대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자살 예방 프로그램 지도자를 해마다 800명씩 양성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집중 심리 클리닉도 매년 17개를 신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도 좀 더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도 부동산도 공부하고 이 청소년 부분도 공부를 했지만 사실 청소년기에 저는 생활 경제 교육 그다음에 어떤 인성 교육 그리고 어떤 자신의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배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생존을 하기 위한 교육이군요. 네, 사실 그게 예. 정말로 20대 이후에 사회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맞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10대에 어두운 터널을 가는 그런 기분이 아닐까요? 만약에 학업에서 내가 공부를 하지 못하고 뒤처진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네. 성적, 점수로 인해서 비관하고 그 자신의 그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고 그러나 생각합니다. 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또 그 길을 찾을 수도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본인이 잘하는 거, 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그 교육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만이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하늘에서 주어진 그 기프트라고 하는 그것들을 발견하고 찾아서 개발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든 그런 기준이 조금 더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육에 관한 부분을 좀 네. 짚어주셨고요. 신보라 의원께서. 네, 이번 정책은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돌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예.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취약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퇴를 했다거나 중퇴를 했다거나 아니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들이 실은 이런 진즉의 통합 시스템이 있었더라면 네. 바로 이제 학교 정보가 연계돼서 그렇죠. 그 청소년들에게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이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있으니 참여하시라. 언제든 네. 다가와 주시라. 네.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렇죠. 이제 보살핌의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통합 시스템 마련은 꼭 필요한 중요하다. 일이었고 잘 구축이 되길 바라고요. 네. 청소년 쉼터 개선이 눈에 띄었었는데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급식비가 2,644원밖에 안 됐다는 그 사실에서. 요즘에 사 먹을 수 있는 게 참 없잖아요. 네, 이게 예. 청소년 쉼터가 단기, 장기 이런 쉼터로 나뉘어져 있는데 예. 급식비가 2,644원이었다는 게 아동 청소년이 우리나라의 정말 취약계층 중에 가장 큰 부분인데도 이런 지원마저 이렇게 취약했었구나 다시 한번 좀 그렇죠. 새삼 느끼게 됐고요. 네. 오늘도 언론에 기사가 났지만 강남구 청소년 쉼터도 부동산 폭등으로 전세가 마련을 못해서 시설 폐쇄를 한다고 해요. 큰일이네요. 예, 예. 장기 청소년 쉼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 왔었는데 이런 쉼터 기능조차 제대로 잘 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문제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가출 청소년들이 어두운 터널을 계속 가지 않도록. 그냥 가지 않도록 이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돌봄 기능과 자활 그다음에 자립 기능을 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쉼터 개선에 조금 더 또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민간에서도 같이 이걸 노력을 같이 해야 되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뉴스픽 정은혜 신보라 전 의원과 함께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5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